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영국.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 영화의 겉모습이 가족, 성장, 독립이라면 이 영화의 속 안에 알맹이는요. 영국의 복잡한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단서. 텔레토비 영상입니다. 자,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텔레토비 영상이 보여집니다. 그 텔레토비 애들이 서로 껴안으면서 다들 안아요. 저는 이걸 본 순간 28년 후에 전체 속 내용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주인공인 스파이크는 독립한 상황이죠. 스파이크가 살던 홀리 아일랜드도 독립된 형태이고요. 더 크게는 영국 자체가 고립된 세계관이다 보니까 영국 자체가 독립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이 섬이자 나라인 거죠. 자, 그럼 왜 하필 텔레토비에서 서로 껴안아 라는 대사를 골랐을까요? 좋아요, 구독. 자, 원작이 있습니다. 2002년에 개봉한 2815 시리즈를 원작으로 하고 있는 작품이고요. 2815가 1편, 28주가 2편인데 2편은 1편의 감독이 아닌 후안 카를로스 프레스나디오 감독이 맡아가지고 직속 후계작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도 재밌어요. 그래서 2815 다음 작품으로 28주가 아니라 28년 후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자, 이번 작품은 많이 알려진 대로 3부작입니다. 3부작이에요. 그 중에 1편이 나온 셈이죠. 자, 줄거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분노 바이러스가 퍼지고 28년 후 격리된 섬 홀리 아일랜드에 살아가는 스파이크는 드디어 본토에 가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15살이나 돼야 본토로 가서 수색하는 임무를 맡게 되지만 강하게 키우려는 아버지 제이미가 스파이크가 12살이 된 해에 밀어붙였기 때문이에요. 야, 너도 12살 됐으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봐야지, 강해지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제이미와 스파이크는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본토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좀비들도 사냥하고 물자도 조달하는 경험을 쌓은 후에 다시 홀리 아일랜드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 마을은 첫 출정을 마친 스파이크를 위해 축하 파티를 열어주게 되고 신나는 밤이 이어지는데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바람피는 걸 목격하게 되고 스파이크와 아버지 제이미의 사이는 극도로 심각해집니다. 과연 스파이크는 아버지와 잘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과연 스파이크는 이 좀비 세상에서 무사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28년 후 되겠습니다. 그렇죠. 트릴로지죠.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데니 보일 감독이에요. 야, 데니 보일 감독. 네. 트랜스포팅, 그 다음에 비치, 2815, 슬럼독 밀리언이에요. 127시간, 스티브 잡스를 만든 감독입니다. 아, 스타일리스트고요. 영상미가 미친 감독이고 그 감각적인 촬영과 편집으로 영화를 생동감 있게 보여주는 감독입니다. 너무 사실적이라서 어쩔 때는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진짜 영화를 잘 이해하고 있는 감독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리고 각본은요, 알렉스 가랜드 감독이 맡았습니다. 역시나 비치, 2815, 엑스마키나, 11호 분열의 시대를 만든 감독이자 작가이죠. 최근에는 감독으로 어마어마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작가입니다. 올해 제가 11호 분열의 시대 리뷰를 했었죠. 그 리뷰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치 2815는 각본을 쓴 거고요. 엑스마키나 때부터 감독을 맡았습니다. 자, 출연은 조디 코머, 에런 테일러 존슨, RP 윌리엄스, 랄프 파인즈가 출연을 하게 됩니다. 자, 러닝타임은 115분, 1시간 54분 56초 되겠습니다. 자, 구성은요. 28년 후는 본토와 섬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동 경로로 나누어 보면은 첫 출정과 복귀하는 장면, 여기까지가 약 40분간 펼쳐지고요. 엄마를 의사에게 데려가기 위해서 도망 나오는 것이 약 1시간 3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진짜 독립하는 과정이 5분 정도 전개가 되지요. 이 작품은 트릴로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클라이막스와 엔딩의 모양새로 보기는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그 엔딩, 클라이막스가 아닐 수 있어요. 그래도 나름 한 편의 완성도를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편으로도 작품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3가지 정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첫 번째, 성장물입니다. 28년 후는 스파이크란 12살 아이가 스스로 독립하는 이야기를 그린 성장물입니다.
스파이크는 홀리 아일랜드에서 생활하는 바람에 본토를 가본 적이 없던 아이였는데요. 이 아이의 첫 출정이 앞당겨지면서 드디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자기가 살던 세상은 아주 좁은 곳이었고 더 넓은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활약하지 않은 면을 아버지가 늘어놓고 아버지는 또 바람을 피게 되면서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있다는 것도 몸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 엄마와 함께 병을 고치려 의사를 만나는 여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엄마는 자신의 아버지인 외할아버지와 스파이크가 닮았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자, 엄마가 한 말처럼 스파이크는 아들이자 엄마를 보호하는 아버지의 역할을 맡게 되면서 더 성장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에 의사를 만나게 되면서 세상에는 고칠 수 없는 병도 있고 엄마의 마지막을 잘 보내주는 방법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을 구해준 군인, 의사 같은 어른들 품에서 벗어나서 스스로 독립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만약 2편이 나온다면 역시나 청년으로서의 성장기를 다룰 것 같고요. 후반부에는 성장한 어른, 스파이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편에서는 조금 더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두 번째입니다. 가족 이야기. 영화를 보시면서 다들 느끼셨겠지만 스파이크가 성장하는 이야기를 다루다 보니까 가족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하게 키우려는 아버지와 장난을 잘 치는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점점 더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외에도 가족의 이야기를 은근히 많이 담아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인서트를 보면요. 사슴떼인지 노루떼인지 몇 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들은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인간들을 함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리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생명체들, 그것을 사슴이나 노루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처음에 스파이크가 사냥하는 슬로우 로우 좀비라는 게 있는데 이들 주변에는 엄마로 보이는 좀비도 있었고요. 아이로 보이는 좀비도 있었습니다. 자, 아빠로 보이는 좀비는 이제 스파이크가 죽였고요. 엄마로 보이는 좀비는 제이미가 죽였는데 아이로 보이는 좀비는 결국 죽이지 못했죠. 아마 이것은 이후에 복선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게 아니라면 혼자 남은 스파이크를 암시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좀비 아이만 남았는데 그 모습이 아빠한테서 벗어나고 엄마와 헤어지는 이 이야기를 똑같이 그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예측해보자면 가족을 떠나 성장하던 스파이크는 결국 또 다른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가족들을 떠나왔는데 3편쯤에는 가족을 형성해서 가족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야기가 펼쳐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만약에 28년 후가 가족의 이야기라면. 자, 세 번째입니다. 자, 영국. 여기서 이제 해석이 들어가는데요. 자, 이 영화의 겉모습이 가족, 성장, 독립이라면 이 영화의 속 안에 알맹이는요. 영국의 복잡한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국에 대한 이해도가 많지 않아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영화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은 있는 거죠. 여러 단서들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 설정을 보면요. 영국 본토는 격리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른 나라에 좀비가 못 들어오게끔 영국을 아예 격리를 시켜버리죠. 영국만 따로 분리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홀리 아일랜드도 영국과 땅이 붙어 있지만 밀물이 들어오면 따로 독립된 공간으로 분리가 되는데, 이는 영국이 유럽연합 EU에 탈퇴한 브렉시트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게 바로 브렉시트를 연상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게 맞다는 건 아닙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자, 처음에 아이였던 지미는 텔레토비를 보던 아이. 그 아이는 지미라는 친구입니다. 이 지미는 스코틀랜드 출신이죠. 스코틀랜드 하면서 자막이 나왔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 출신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려지는 인서트 국기는 잉글랜드 국기죠. 홀리 아일랜드가 잉글랜드에 포함되어 있는 섬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홀리 아일랜드라는 이 섬은요,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 중간 사이에 위치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새끼손가락. 스코틀랜드가 있고 잉글랜드가 있고 여기 딱 가운데 있단 말이야. 애매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잉글랜드인인
스파이크와 스코틀랜드인인 지미가 만나게 되는데, 자, 이 둘이 만났다. 파멸이 뻔히 보이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죠.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가 싸울 수밖에 없겠죠. 이 이야기를 다룰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세 번째 단서. 텔레토비 영상입니다. 자, 영화는 시작하자마자 텔레토비 영상이 보여집니다. 텔레토비는 영국에서 만들어진 유아 교육 프로그램인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네 명의 친구들이 나오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자, 이게 좀 소문이 있었죠. 이런 썰이 있습니다. 보라돌이가 보라색이라서 뭐 동성애자고, 뚜비는 뭐 얼굴색이 검으니까 유색 인종이고,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작진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뭐 맞다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해석하는 무리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각기 색깔이 다른 4명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 4명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를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4개가 딱딱 떨어지죠. 보라돌이, 뚜비, 나나, 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 전 이게 이걸 상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대사에서는 뭐라고 나오냐? 서로 껴안아가 나오게 됩니다. 그 텔레토비 애들이 서로 껴안으면서 다들 안아요. 저는 이걸 본 순간 28년 후에 전체 속 내용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주인공인 스파이크는 독립한 상황이죠. 스파이크가 살던 홀리 아일랜드도 독립된 형태이고요. 또 영국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그 다음에 북아일랜드도 독립된 형태입니다. 더 크게는 영국 자체가 고립된 세계관이다 보니까 영국 자체가 독립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인공이 섬이자 나라인 거죠. 자, 그럼 왜 하필 텔레토비에서 서로 껴안아 라는 대사를 골랐을까요? 저는 2, 3편 내내 전투로 인한 피비린내가 나겠지만 결국 함께 화합하라는 소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서로 껴안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서로 껴안아. 자, 그렇다면 계속 싸워왔던 스파이크는 아버지와 화해하게 되겠고요. 또 지미와도 싸우게 되겠지만 또 화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죽음으로써 뭐 오해를 풀 수도 있는 거고요. 만약 제 예상대로 간다면 살려뒀던 좀비 아이도 뭔가 더 이야기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화합이 제일 큰 코드잖아. 이 영화 화합이 영국의 화합, 다른 나라들과의 화합, 좀비와 인간들의 공존, 이것이 바로 이 코드이지 않나, 화합의 코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았냐? 28년 후 저는 어떻게 보았냐? 예상과는 다른 영화였지만 그래서 더 신선했고요. 데니 보일의 28년 후를 다시 보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일단 좀비물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때로 나오는 좀비와 인간 군상을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요. 많이들 기대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면을 다룬다는 측면에서 놀랍기도 했고 새롭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한국 영화를 세게 비판했는데 뭔가 묵은 때가 씻겨나가는 느낌이랄까요? 자기만의 색깔이 분명한 감독의 연출과 스타일리시함에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리듬 있는 컷 편집, 여러 카메라의 활용, 배우들의 무빙, 좀 더 아날로그틱한 특수효과 장면들. 그래! 영화가 이거지! 라고 생각했던 영화가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호불호는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중과의 호불호는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극장은 아트관에다가 28년 후를 틀었더라고요. 어쨌건 영화의 진수를 맛보시고 싶으시다면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실험적이다 혹은 기존의 좀비물을 상상하셨던 분들은 비추천드립니다. 그런 좀비 영화가 아니에요. 원래부터 그랬습니다. 자, 28년 후 리뷰를 해보기 전에 앞서서 기대 포인트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화를 보기 전에 28년 후란 영화는 이랬으면 좋겠다 했던 제 기대 포인트는요. 첫 번째, 데니 보일 감독은 여전한가? 데니 보일 감독은 죽지 않았나? 자, 두 번째, 이번에도 새로운 좀비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자, 세 번째, 시리즈의 연계성은 존재하는가? 였습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영화를 보았다는 건 먼저 말씀드리고요.
제 후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데니 보일 감독은 여전한 것인가? 사실 데니 보일 감독은 정말 좋은 영화를 많이 만들어낸 감독이긴 하지만 2019년 예스터데이 이후로 영화를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에 혹시나 또 감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분도 56년생이세요. 거의 70이 다 돼가거든요. 그런데 사실 영화를 보기 전부터 걱정을 말끔히 씻어준 게 바로 28년 후 예고편이었습니다. 러디어드 키플링의 시 부츠를 사운드에 집어넣음으로써 최고의 예고편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진짜 제 인생 5손가락 안에 드는 예고편이었달까요? 너무 신박한 예고편을 만들어서 감독님 죽지 않았구나. 나는 영화 보기 전부터 걱정을 안 했어요. 실제로 영화 안에서도 놀란 것들이 많았는데요. 아니 그렇게 명작 영화를 많이 쏟아냈던 분이 만들었다고 보기 어려운 카메라의 화질과 색감, 움직임을 담아냈거든요. 독립영화의 사실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줬는데요. 집에 가서 찾아보니까 그런 이유가 있었어. 왜 사실감이 저렇게 드나 싶었는데 아이폰 15 프로 맥스로 촬영을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와 진짜 미쳤습니다. 영화를 아이폰으로 찍었어. 예? 데니 보일 감독이 영화를 아이폰으로 찍었다고. 어찌 보면은 시너스, 제가 이제 소개해드릴 시너스라는 영화와는 정반대의 느낌인데요. 시너스는 아이맥스 카메라를 사용하면서 영화 화질의 정점을 보여주면서 말 그대로 뭔가 시네마 같은 영화를 보여줬더라면 28년 후는 핸드폰 카메라를 통해서 사실감을 아주 극대화시키는 연출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른 류의 영화인데 둘 다 대박인 거죠. 색감도 막 들쭉날쭉 하던데 진짜 20대가 찍은 아주 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장르적 쾌감을 더없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이 안 됐어. 아니 이 사람은 나이를 거꾸로 먹나? 뭐가 그 생기가 있어. 생기가 촬영에. 또 역시 본편에서도 부츠 그 구나라는 그 시 있잖아요. 그 시 나오는 거. 그 음악도 사용이 되었는데 이 사운드 말고도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음악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올해 아카데미 사운드 후보 부분에 당연히 넣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매번 언급하는 것이 서스펜스인데요. 우리나라 영화 서스펜스 없다, 서스펜스 없다. 제가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서스펜스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장감이란 이런 거다. 이건 잔혹성에서 나오는 서스펜스라기보다 진짜 연출로 만들어진 서스펜스라고 보는데요. 배우의 무빙에 맞춘 카메라 워킹, 그리고 편집의 리듬감, 또 맞춰서 나오는 음악들, 이 3박자가 딱딱 맞아떨어지면서 긴장감 넘치는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데니 보일이 데니 보일 했다. 여전하시다 라는 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에도 새로운 좀비물을 만들어낼 것인가? 자, 제가 알기로는 기존의 좀비물들은 걸어다녔다면 2815 시리즈가 나오면서부터 뛰는 좀비가 대세가 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2815 시리즈는 좀비 영화들 사이에서도 비주류의 느낌, 독창적인 느낌이 있었는데요. 과연 이번에도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어요. 또 나올 게 있을까? 이번 영화에서는 슬로우로우라는 느린 좀비, 그러니까 뛰는 것도 아니고 걸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예 움직임이 둔해서 기어다니는 좀비들이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또 하나의 차별성 있는 캐릭터를 만들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던 기존에는 좀비물에서 잘 다루지 못했던 이면의 이야기를 다뤄냄으로써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진짜 말로서는 더 이상 설명이 안 되는 독특한 작품이었다고 생각해요. 아니 좀비라는 설정을 갖고 왔는데 성장물을 그린다고? 특히나 아이가의 성장물? 뭐라 할까? 이거를 뭐 보이우드 같은 작품들? 아니면은 스타워즈 같은 작품?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시리즈의 연계성은 존재하는가? 사실 연계성은 많이 보이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관만 같은 거지 그냥 좀 추측만 해볼 뿐인데요. 스코틀랜드인인 짐의 이름과 1편에서 킬리언 머피가 연기했던 짐 이름이 비슷하다는 점. 그러고 보면은 스파이크의 아버지인 제이미도 이름이 닮았죠. 아마도 같은 이름을 다르게 부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중간에 군인 에리크가 들려줬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자신의 동창이 택배기사였다는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짐도 1편에서 택배 배달을 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연결점이 있는데 그것 말고는 사실 마땅히 붙여지는 건 없었습니다. 현재 2편, 3편에서 킬리언 머피가 출연이 확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2편, 3편에서 킬리언 머피가 나온대요.
만약 이런 이야기들이 관계가 있는 것일까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연계성이 특별하게 보이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댓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역할 맡은 배우는 고질라 어벤져스2에서 봐서 익숙했음. 랄프 파인즈는 나오는 줄 모르고 봐서 놀랐음. 얼굴은 해리포터 볼드모트 콘클라베 봐서 익숙하지만 요즘에 에런 테일러 존슨이 진짜 지금 현존하는 액션 배우 중에서는 가장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잘하는 것 같아. 그리고 저도 라이프 파인즈 나오는지 몰랐는데 보자마자 저 너무 놀래가지고 생각보다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네 했던 것 같습니다. 알파가 머리 뜯어내는 거 보고 헉했음. 19금 영화 나왔음. 나는 의사가 갑자기 돌변해서 사람 죽이는 사이코패스인가 싶었음. 아빠와 스파이크의 대립이 다음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요. 저도 아빠와 스파이크의 대립 이후에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먼저 지미와 먼저 싸우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블랙시트여도 더 설명해줘야 한다고 봐요. 28년을 구조 없이 방치한 세계와 고립된 영국의 관계는 브렉시트 외에 정치적 사유가 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인류애가 사라졌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28년은 너무 가혹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설명은 그 정도의 분위기만 풍기고 있어 저도 그렇게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그 이후에 2편, 3편에서 더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3편이라는 걸 확실하게 말하고 간 이유가 그런 것에 있지 않을까. 설명 아직 남아있어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면서 조수간만의 차로 생기는 홀리 아일랜드의 긴 물길이 은유하는 것이 엄마의 탯줄이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쌈박한 아이디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아까 사실 영화 리뷰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네, 그걸 은유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토가 엄마가 되는 거고 홀리 아일랜드가 아이가 되는 건데 그것을 잘라낸다. 그리고 독립한다. 굉장히 일맥상통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겠죠. 부츠 그 씹는 소리 목소리가 좀 소름. 진짜 저는 사운드가 미쳤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미쳤다고 생각했어. 저도 아까 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 가지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이폰이었다. 근데 그 아이폰도 그냥 생 아이폰으로 찍은 게 아니라 거기다 렌즈 붙이고 막 그렇게 했대. 사실 데니 보일 감독의 리메이크작 세력의 저주가 좀 더 현 세대에 맞고 스타일리시한 건 맞지만 새로운 좀비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달리는 좀비는 1985년작 데몬스에서 먼저 보여줬었어요. 아까 데몬스라는 작품을 알려주셨는데 제가 저 작품을 몰라갖고 제가 일단은 동의하고 데몬스를 봐야 되겠네요. 먼저. 자, 그래서 28년 후 정말 재밌게 본 작품이고 근데 대중들한테 추천을 할 수 있느냐?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그 어느 정도의 장벽이 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만약에 28년 후를 좀 재밌게 보시려면 데니 보일 영화들을 좀 보셔서 스타일을 좀 아신 후에 보는 게 이런 영상미가 데니 보일의 스타일이구나 라는 걸 아시고 보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정보가 없이 본다면은 야 이거 뭐 이렇게 좀 짜치게 찍어놨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처음 28년호를 보시는 분이라면 일단 첫 번째로는 28일호를 보세요. 그리고 전작들도 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스타일리시하구나.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고 보시면 좀 더 편한다. 호불호가 시게 갈린다. 맞습니다. 그렇게 흥행은 못할 것 같다.